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에 챕터 8장 조세의 기초 이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조세의 체계 결정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33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어 정리인데요. 세원, 과세 물건, 세율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세원, 그리고 과세 물건, 자, 그리고요 세율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게 텍스 베이스라고 해서요 과세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세금 때리냐, 그거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소득세 하면 말 그대로 소득에 세금을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원이란 조세가 지불되는 조세가 그냥 부과되는, 이렇게 쓸게요. 부과되는 원천, 텍스 베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원천. 자, 주요 세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겠죠. 그래서 원천으로서 소득.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그쵸? 그 소비세라고 합니다. 소비를 하면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거죠. 재산세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3번 볼까요? 어떤 세원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가와 같이 조세 부담의 공평성, 어디에 세금을 때려야지 조세 부담이 공평하냐,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까요? 뒤에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랑 관련이 되냐면 조세 부담의, 조세의 공평성, 요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과세 물건. 자, 이거는 과세의 객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어떤 과세의 객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디테일하게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은 재산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소득의 획득 과정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거죠. 아니면 소득을 지출, 그게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의 획득에 대해서, 획득 과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뭐 소득세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지출 행위야, 재산 그 자체에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재산을 뭐 딴 사람한테 넘겨줘, 그 과정에 부과하는, 거기 보시면 재화의 이전이라든가 내가 갑자기 소유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세금을 때리게 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과세 물건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표라고 합니다. 텍스 베이스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조세 부과 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의 객체, 그걸 과표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요거 원천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야. 조세 부과 원천에서 과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에 따른 어떤 금액이라든가, 오케이? 그 다음 거기 보시면 가격이라든가, 오케이? 종가세 이런 거 할 땐 가격인 거죠. 종량세 하면은 수량이죠. 아니면 이제 무게에 따라서 중량 이런 거에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 네, 요게 바로 과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다라고 하면 요 세율, 우리가 이제 세율이 뭐 10%, 20%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텍스 레이시라는 것은 과세 표준 또는 과세 물건 한 단위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율이니까 조세의 비율,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세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우리 세율에 대해서는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세율, 한계 세율, 그리고 실효 세율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이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평균 세율은요, 기본적으로요, 거기 보시면 과세 표준액에서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네, 보통 이제 소득세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득을 Y를 할 거야. 소득 대비 텍스가 조세의 크기가 얼마가 되니? 이게 바로 평균 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 세율은요, 한계니까 말 그대로 소득이 1원 증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래프로 연결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평균이니까 원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텍스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한계세율이 되겠죠. 오케이? 실효세율은요, 총소득에서 총소득 또는 총재산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거기 보시면 총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하나 잘 보시죠. 총소득이 1,000만 원, 1,000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리고 소득 공제가 200만 원, 납세액이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납세액이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 세율과 뭐 한계 세율, 여기서는 한계 세율은 구할 수 없겠지. 소득이 얼마 증가했을 때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균 세율은 이거는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재정학 할 때는. 왜냐면 이제 세무사 시험에 재정학에서는 아니고 세법 하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이런 걸 물어보긴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학과 시험 문제에서는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경제학과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실효세율, 네, 거기 보시면 공제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공제액이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납세액 자체, 거기 총소득액 할 때 과세 표준 거기 보시면 이거 총소득을 기본으로 하는 게 요게 실효세율이고요. 약간 좀 계산을 바꿨어요. 요거 여기 보시면 평균 세율, 보통 얘기할 때는 거기 공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얘기합니다. 1000 빼기 2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실효세율 얘기할 때는요 1000분의 2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0.2, 0.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그걸 좀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누진세 그리고 비례세 느낌은 있을 거야.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나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면 그게 누진적이다? 그런 거 같은데 역진세는 아니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덜 낸다?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엄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우선 누진세는요. 거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그냥 소득으로 하세요. 소득이 증가할 때 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를 나타냅니다. 그냥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평균 세율이 증가하면 누진적이다. 이렇게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평균 세율이다 하면 뭐 이쪽에서 뭐 실효 세율과 막 구분했는데 그냥 소득 베이스로 T 요게 증가하게 되면 누진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례세는요, 소득 과세 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 그게 이제 비례세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세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세율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하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역진세는 뭐냐면 평균 세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을 기반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평균 세율이 하락하게 되면 얘는 역진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요. 세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율이 평균 세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 수평축이 소득이라 할게요. 과세 표준,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소득으로 하시고 여기는 소득 대비 텍스가 어떻게 되니? 평균 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세율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해요.
이게 누진적이라니까 누진적, 누진세. 오케이? 자, 비례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세율이 일정한 거야. 이렇게 일정.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비례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균 세율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하락해. 그러면 이거는 역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평균 세율로 그냥 가볍게 본 거고 실제 문제 나올 때는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납세액을 기준으로 많이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소득이라 할게요. 그럼 여기 납세액 T라고 할까요? 그럼 누진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얘가 누진세거든요. 누진세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평균 세율은 우리 평균이 뭐야?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평균 세율은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 요게 바로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여기 A점, B점, C점 이렇게 있을 때 평균 세율입니다 하면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원점에서 기울기가 점차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파란 색깔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다 한꺼번에 그리면 좋겠지만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다시 그리면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액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랑 똑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세율을 보면 A, B, C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원점에서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까지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례세다. 자, 밑에 역진세는 어떻게 됩니까? 역진세는 여기 살짝 지울게요. 여기 살짝 지우고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자, 역진세라 해가지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세금을 더 내긴 해. 근데 역진적이라는 것은 평균 세율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긴 더 내는 건데 증가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소득이고 납세액 이렇게 보시면 거기 역진세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T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평균 세율로 할게. A, B, C. 자, 원점에서 기울기입니다. 원점에서 기울기 어떻게 돼? 점차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진세라고. 그러니까 요거 세율로 평균 세율로 나타내는 거랑 그냥 납세액으로 나타내는 거랑 그거 좀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335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별표 5개 하세요.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참고 나와 있는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 세율은 텍스를 y로 나눠주는 것이고 한계 세율 자, 한계 세율은요. 이게 변화율의 변화 요거 델타로 표현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세 가지 식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누진적이다라는 것은 평균 세율이 증가하면 누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 세율은 뭐 할 때 쓸 거냐면 이게 직선이냐 곡선이냐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표현할 거야. 그래서 선형이냐 아니면 비선형이냐 그 뒤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 3개 나와 있죠? 예,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텍스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할게요. A 유형이라 할까? 가운데 거 먼저 하겠습니다. 텍스가 0.2y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다음 B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니다. 순서 책하고 그냥 맞춰서 합시다. 맞춰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A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x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00 플러스 0.2y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마이너스 텍스입니다. 이런 마이너스 텍스라는 것은 내가 보조금을 받는다 그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텍스 구조가 0.2y 이렇게 돼 있어. 소득이 없으면 텍스도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텍스가 자, 소득이 없어도 텍스가 1000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리고 0.2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바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직접적으로 납세액과 소득과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각의 축을 잘 보셔야 돼. y고 여기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이 빵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는 0.2의 기울기인데 원점을 통과하고 얘는 얘가 빵이면 100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우리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거기 계산한 거,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계산한 거는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래프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균 세율은 어떻게 돼? y분의 t, 요게 평균 세율이 되는 거예요. 자, 평균은요, 여기 A, B 두 점만 할게요.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이야. 요거 점차 커지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같습니다. 얘는 여기에서 여기. 얘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밑에 잘 나와 있어요. 평균 세율 보시면 색깔을 평균 세율은 이걸로 할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균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분의 t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y로 나누는 거니까 0.2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00 y.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점차 죄송해요. 커지는 거죠.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y가 커지면 이게 작아지니까 빠지는 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기울기가 요거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세율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누진세인데 직선이니까 선형 누진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앞에 보시면 우리가 부의소득세라고 나중에 또 뒤에 배우게 되는데 뭐 뒤에 앞에 배우게 될 텐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직선이라 해서 선형 누진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선형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한계 세율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세율은 뭐에 영향을 줍니까 하면 누진성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요 평균 세율 가지고 할 거야. 평균 세율이 증가하면 누진적이다. 그리고 요 한계 세율은요. 선형이냐 아니면 비선형이냐 이렇게 선형의 여부를 나타내. 여러분 비선형이다라고 하면요. 이게 선이 리니어라고 하는데 라인입니다. 리니어, 라인. 넌 리니어,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저건 직선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 직선이잖아. 노란 색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 선형입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돼? 그치? 0.2로 y분의 t 하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0.2로 이렇게 일정해. 이게 비례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가 이제 점차 요거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여기다 정리할까요? t를 y로 나눠주게 되면 0.2 더하기 요거 y로 나눠줍니다. 그럼 1000 이거를 y로 나눠줘. y가 커지면 이거 값이 작아지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아져서 역진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계세율은 일정해. 여기는 없어가지고 우선 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 할 거야. 한계세율은 전부 다 0.2로 미분하는 거죠.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은 평균세율, 한계세율 그거 구하는 거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0.2로 일정해. 얘도 접선의 기울기는 일정하고 얘도 접선의 기울기는 일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기 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그것도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보다 한계가 기울기가 크면 평균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평균과 한계가 같으면 당연히 평균도 똑같게 되는 거 알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우고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학점 가지고 하기도 하고 야구선수 타율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렇게 목욕탕의 물이라고 생각할게. 이게 지금 평균 온도를 나타내고요. 평균 온도. 여기다 물을 한 바가지 더 추가적으로 붓습니다. 요게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평균 온도가 40도인데 40도보다 조금 더 뜨거운 물을 붓어요. 이해 가세요? 41도 물을 붓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학점이 4.0인데 내가 4.1을 받았어. 그럼 나의 그것까지 포함하는 평균, 평점, 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평균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율로 따지면 평균 세율보다 한계 세율이 더 커. 그렇게 되면 평균 세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평균 세율이 있는데 한계 세율이 만약에 더 이렇게 낮다라고 할게요. 물의 온도가 40도인데 그거보다 약간 더 찬물을 붓어. 그러니까 내가 학점이 4.0인데 평점이 이번 학기 못하진 않았어. 3.9를 받았다 칩시다. 못하진 않았지만 그것까지 더한 나의 전체 평점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세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뭘 가지고 본다 그랬다? 평균 세율을 가지고 올라가면 누진적, 떨어지면 역진적, 역진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평균이 40도인데 한계가 추가적으로 붙는 물의 온도가 40도를 계속 붓다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평균은 일정하겠지. 평균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비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고 중간에 3번 양자와의 관계 그래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서요 평균이 올라간다. 요걸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누진조의 측정 방법에서 거기 보시면 탄력성으로 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누진성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누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평균 세율 누진도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세율이 올라가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평균 세율을 기준. 자, 거기는 우리가 약간 좀 식을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약간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보시면 평균 세율 올라가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진세.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이십니까? 평균 세율이 불변이면 비례세. 평균 세율이 떨어지면 역진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박스는 알파 해가지고 막 이렇게 y 마이너스 막 했는데 정신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게 평균 세율이지.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서 평균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시 우리는 누진적이다.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세요. 거기 있는 거 그냥 하지 마세요. 오히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을 기준으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탄력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 요것도 탄력성 공식을 한번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조세 수입에 대한 소득 탄력성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우리 탄력성 할 때는 기억나십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조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밑에는 우리 탄력성은 변화율을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소득의 변화율 요거를 놓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조세 수입의 변화율 이렇게 놓게 됩니다. 조세 수입의 변화율. 자, 이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소득의 변화율이니까 소득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곱하기 100 해야 돼. 근데 100은 뺄게요. 조세 수입이 얼마나 변했니?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OT라고 해야죠.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자, 이거를요 우리가 탄력성 계산할 때 델타끼리 이렇게 묶어서 쓴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좀 뒤집어요. T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 요게 평균 세율이잖아요. 요게 평균 세율입니다. 이해 가세요? 평균 세율. 여러분 한계 세율은 어떻게 쓸까? 한계 세율은 그래요. 한계 세율은 이렇게 쓴다고. 한계 세율. 자, 이거는 델타 Y분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델타 Y분의 델타 T. 이게 바로 한계 세율.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얘가 뭐가 됩니까? 한계 세율이잖아. 한계 세율.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얘가 뭐가 됩니까? 이거 약간 평균 세율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약간 뒤집어진 거지. T분의 Y니까 평균 세율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요. 얘는 한계, 얘는 평균분의 1이야. 얘는 한계 곱하기 얘는 평균 세율분의 1. 이해 가십니까? 얘 뒤집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평균분의 한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표현하면 거기 책에서는 베타로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분모가 평균입니다. 평균. 분자가 한계입니다. 한계. 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요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평균 온도가 아까 목욕탕에서 평균 온도가 40도인데 그거보다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평균이 올라가겠지? 자, 다시요. 지금 평균 온도가 있어요. 평균 세율이지. 한계 세율이 더 이렇게 큽니다. 이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탄력성이잖아. 평균보다 한계가 크니까 이 탄력성이 1보다 크겠지. 탄력성이 1보다 커요.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다 할까요? 요거. 평균보다 한계가 커요. 그럼 탄력성 1보다 커. 근데 평균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지. 평균은 세율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율자 뺐어요. 아시겠지만 올라가요. 이게 뭐야? 누진적이죠. 그러니까 자주 시험에 출제됩니다. 언제 누진적입니까? 하면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누진적이다. 거기 나와 있죠? 예, 그 정도 잘 체크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평균과 한계가 같다라고 할게. 평균과 한계가 같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비례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과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같게 된다 할게. 그럼 탄력성이 1이 되고 이러면
비례세, 비례적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평균보다 한계가 작아요. 평균 세율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맨날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평균보다 한계가 작기 때문에 이 베타 탄력성은 1보다 작고요. 이거는 역진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에서는 평균 세율의 누진도, 부담세액의 누진도, 세수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평균 세율이 올라가면 누진적이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요걸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고 탄력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평균보다 한계가 크면 누진성이 되는 것이고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 1보다 크면 누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죠. 뭐 양자의 차이 해가지고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괜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조세 체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용어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누진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과세의 규범적 기준 해가지고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